아이고, 말씀하시죠. 예. 시작할. 예. 먼저 그냥 소개 우리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실 게 낫겠어요? 그냥 하시고 나중에. 예. 오늘은 사회증권대부서 이동정부 연구소의 한 지원자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거시 문제부터 해서 산업구조조정이나 구조조정 지원하는 데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연희대에서 부탁드리고 또 이제 산업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큰 제목은 한국의 벼슬경제와 산업 변화인데 뭐 산업 변화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보통 경제학에서 보면 이제 산업은 미시라고 하죠. 미시 문제라고 하고 국민 경제의 성장이나 분배 문제 관련된 이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아무리 산업 관련 이슈들이 내용이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거시적인 제약, 국민 경제의 성장이나 분배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산업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거시적인 변화라는 것 자체가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좀 논의를 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 됐던 조선업이 됐던 세계 경제 상황이나 한국 경제의 성장 이런 것들 보지 않고서 산업만 보는 게 좀 말이 안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예, 먼저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키워드 전체를 다 이론부터 해서 살펴볼 좀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된대서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거시적인 변화, 거시적인 변화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윤율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윤율의 변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핵심적인 지표로 삼는 건데, 흔히 말하는 이제 고정자본 스톡이라고 하죠. 기계 설비나 건물 이런 고정자본 스톡을 가지고 기업들이 얼마나 이윤을 만들어내는가를 비율로 측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의 기계를 가지고 10만 원의 이익을 내면 이윤율이 10%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측정을 해본 건데요. 예전에는 요 이윤율 지표나 이런 게 이제 계산이 힘들었는데 2015년부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이제 고정자본 스톡 추계를 70년까지 해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추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윤율이 높다라는 건 기업들이 되게 활력이 좋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활력이 좋을 수밖에 없냐면 기업들은 이윤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가진 자산, 고정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늘리냐가 투자거든요. 단순히 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조를 가진 회사가 1000억을 내는 거하고 10조가 자산을 가진 회사가 1000억을 내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1000억을 만약에 100조를 가진, 10조를 가진 회사가 1000억밖에 못 내면 사실 감가상각 처리하기도 힘든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고정자본 스톡 대비를 해서 얼마나 이윤을 내는지가 그 이윤을 가지고 얼마만큼 투자를 진행해서 실제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고용하고도 직접적 역할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용을 일으키는지가 직접적인 변수가 되는 게 이윤율 변수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윤율 그래프인데 70년대 중반에 이제 중화공업화 할 때 한참 이제 쫙 올라가다가 폭락을 합니다. 이때 기억나실 겁니다. 79년부터 해서 80년대 초반에 나라 넘어간다. 실제 넘어갈 뻔했는데 미국이 도와주고 전두환이 쿠데타를 엎어갖고 다 그냥 쫙 찍어 누르면서 이 정도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80년대 3조 호황이죠. 3조 호황을 적용해서 이제 쭉 이윤율이 조금 반전을 한 이후에 90년대부터 다시 이제 97년까지 80년대 정확히 말하면 89년부터 해서 97년까지 쭉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자유주의 구조 2098년 이후에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을 하면서 고정자본 중에 일종의 우리도 이제 경험을 하셨다시피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자본 스톡을 폐기하는 거죠. 아니면 외국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외국에 팔아서 그걸 효율성 있게 활용하도록 팔아버리거나 아예 그냥 고정자본을 매몰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윤율을 조금 하락세를 못 쳤다가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다시 하락세로 쭉 반전하는 게 우리나라의 큰 그림인데요. 이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 미국 그래프하고 같이 겹쳐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은 올라가는 국면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시작해서 1930년, 4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초까지 올라가죠. 쫙 올라가다가
80년대 좀 떨어졌다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다시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2000년대 한 4, 5년부터 다시 떨어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그 박정희 시대 때 만들었던 중화공업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주로 설비의 가동률, 설비의 가동률을 가지고 주로 이윤을 내다 보니까 기술 혁신을 통한 이윤의 상승, 조금 더 작은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많이 내는 기술 혁신을 한 번도 실제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그나마 반등 요인이고 반등 요인도 대부분 첨단산, IT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끌어올리긴 하는데 우리나라 주력은 어쨌거나 중화공업 대체로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70년대 만든 이후로 큰 기술 혁신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겁니다. 대체로 다 추격 성장이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은 기술의 변화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한번 구조 개혁 이내용을 통해서 이윤율이 상승하는 부분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올라가기 더 힘들다라는 게 실제로 반응이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게 실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재 성장률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완전 고용 상태, 실업이 없는 상태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실업만 존재하는 거의 뭐 완전 고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완전 고용 상태에서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옆에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2016에서 20년은 2.8에서 2.9% 나오고 IMF는 좀 더 비관적인데 오른쪽 줄 IMF 보시면은 이렇게 2030년, 2020년대 이미 2% 초반대로 떨어져서 30년에 1%대로 2040년대는 뭐 1.2% 떨어진다는데 이걸 측정할 때마다 낮아져요. 문제는 이 새로 갱신할 때마다 지금 낮아지거든요. 보시면 2000년대 여기 왼쪽 그래프 보시면 2001년에 계산했던 건 4.8% 나왔는데 2016년에 계산한 거는 2.8% 가지고 2020년에 계산하면 이거보다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건데 왜 낮아지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거, 청년 생산성을 기술 혁신이 있고 투자가 있고 인구가 있는데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술 혁신도 주고 투자도 주고 인구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보통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위에 있으면 경기가 과열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밑에 있으면 경기가 침체라고 얘기하죠. 경제가 침체면 잠재 성장률까지 올리려면은 보통 수요 정책이라고 하죠. 정말 돈 재정 지출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이 비슷합니다.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같이. 이게 우리나라가 실제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앞에 낮아지다 보니까 한 70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70의 법칙인데 70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가 2배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요. 7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평균 성장률을. 예를 들면 평균 성장률이 7%다. 그러면 경제가 2배 성장하는데 몇 년이 걸려? 10년이 걸립니다. 70 나누기 7이니까. 그러면 1%면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 때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아마 연평균 경제 성장이 거의 7%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래서 강산이면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보통 고도 성장이면 7%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강산이 10년이면 한 번 변해야 고도 성장하는 건데 우리는 강산이 10년이면 보통 강산이 변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10년은커녕 하면 70년 한평생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목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성장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흔히 말해서 잠재 성장률이 와장창 떨어져서 계속 그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70년대 다니던 차, 70년대 지하철, 70년대 건물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도 대부분 그때랑 지금 비슷하대요.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오히려 황금기를 그때라고 생각하죠. 30년, 40년 전이라고. 그게 이제 1% 성장이에요. 그 나라들이 다 1% 성장하거든요. 70년 걸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통 거시경제학자들이나 하는 얘기들이 대체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보자면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부터 아까 잠깐 설명을 생략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80년대 선조 후환 바탕으로도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원인은 미국의 역수입 정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일본보다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본 그 당시 미국이 일본하고 플라자 합의하면서 일본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죠. 엔화 가치 띄우고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역수입 정책을 해서 수입을 많이 해줍니다. 정책적으로 수입을 해주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고도 성장을 하다가 90년대 냉전이 끝나니까 무슨 역수입 정책이냐는 게 반복 믿지 않는다. 정말 이렇게 좀 격화돼갖고 야 이제 신자유주의 개혁해. 신자유주의 개혁하다 와장창 뭐 박살난 케이스. 근데 2000년대는 이제 금융세계화, 주로 이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고 불리는 금융중심의 축적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성장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보면 조국은 아직도 식민지냐라는 말이 경제적으로는 사실 여전히 타당성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자, 근데 미국 회계부에서는 얘기죠. 뭐 트럼프로 표시도 되지만 사실 트럼프 현상이라는 게 단순히 트럼프가 개또라이다, 또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상징하는 실제 경제 정책상 곤란함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뭐냐면 첫 번째로 보자면 우선은 그 전에 잠깐만 소개드리면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많죠. 뭐 실업률이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미국에는 뭐 거의 뭐 일자리가 부족하네 등등 많이 많은데 이게 사실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착시 효과가 있냐면 미국이 정말 성장한다는 게 뭐냐, 제대로 성장한다는 게 뭐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미국의 이윤율이 굉장히 높아질 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미국의 이윤율이 높아질 때는 어쨌거나 재정 적자가 줄고 클린턴 때 재정 적자가 줍니다. 실제로 클린턴 때 재정 적자가 줄고 70년대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가 거의 없었어요. 무역 적자도 없었죠. 미국 무역 흑자국이었죠. 60년대까지는 무역 흑자국이었는데 무역 흑자, 무역 수지와 재정 수지라는 것 자체가 일정 정도 미국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데요. 미국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데 이 양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2000년대, 10년대, 2010년대 쭉쭉 하다 2010년대 다시 쭉 계속 무역 적자 늘어나고 있어요. 트럼프 때 무역 적자 하다가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왼쪽이 무역 적자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인데 미국의 재정 적자도 보시면 이제 재정 적자 누적치가 국가 부채죠. 국가 부채가 이제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쭉 보시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트럼프 때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서요. 이유가 현재 감세 조치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미국 적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라는 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저한테 아주 짧게 설명을 하려면 무역 적자로 그냥 쓰고 적자가 되는 데도 쓰고 있고 정부가 돈을 막 풀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다 써라. 그래서 못 쓰면서 일종의 이중 적자로 인해서 하는 건데 여기다 하나 더 더한 거죠. 양적 완화라는 조치가 있었는데 양적 완화라는 조치가 뭐냐면 뒷장 보시면 있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쪽인데 한국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이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거의 4배 정도를 푼 건데요. 이게 이제 총 그래프 그게 통화량입니다. 미국이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인데 화폐인데요. 1조 달러가 안 되지 않습니까? 2009년까지 그러다가 지금 얼마니까 4조 달러가 넘었어요. 4조 달러가 넘었는데 4조 달러라는 건 4조도 4배는 거죠. 단 10년 사이에 10년도 안 된 사이에 한 4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 정도가 그러니까 돈이 이 4배 더 풀린 거예요. 사실 4배 더 풀린 겁니다. 이 정도로 많이 늘었던 거죠. 국채를 사고 심지어 연방준비은행은 모기증권도 샀죠. 모기증권도 엄청 사면서 지금 미국에서 최고 부동산 임대업자가 누구냐? 예, 연방준비은행이죠. 따지자면 최고 임대사업자, 중앙은행 최대 임대사업자인 거예요. 모기증권의 어떻게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결국은 부채를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 증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4배 정도 늘어난 거니까 정부 재정자 엄청 늘긴 하지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풀지 하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안 살아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안 살아가는 것도 이상한 거고 다시 늘어나면서 활성화되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미국은 어떻게 가능할까? 미국 이렇게 우리나라 만약에 통화량을 4배로 늘면 어떻게 될 거냐? 외환위기 될 거예요. 부도날 거예요. 그 화폐가 지금 똑같은 데서 5만 원권으로 저희 뭐 이렇게 도배하고 막 이럴 거예요. 4배 늘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미국 재정적자 마찬가지 재정적자 마찬가지. 일부 우리 진보 진영이나 개혁 진영 같은 경우 재정적자에 대해서 되게 쉽게 말하는 게 있는데 사실 재정적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적자가 일어나면 어쨌든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말씀할 게 없는데 자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재정적자가 나고 무역적자가 나고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도 유지되는 게 있어요. 달러가 세계화폐이기 때문이죠. 이걸 누가 다 사? 중기가 끄는 거예요.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무역 적자된 거, 무역 흑자를 받은 거를 미국 금융시장이 재투자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 미국 지금 얼마 가지고 있죠?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게 4천억 달러예요. 사상 우리가 가장 많죠. 중국보다 몇 배 많죠. 사우디 뭐 5.1달러부터 시작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그나마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풀어도 되는 거야. 전 세계가 다 사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채를 이렇게 바라게 누가 사줘? 예, 우리나라 사줄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사줄까요? 혹시 아세요? 예, 연금이죠. 연금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보증 서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보증 서는 거고 연금 말고 살 데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중앙은행도 국채를 보유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핵심 자산은 국채가 아니라 일본 연방준비은행이나 일본이나 다 국채인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핵심 자산은 미국 채권입니다. 400조 중에 350조가 미국 채권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국채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96년이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려요. 못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국채 높아지면 이게 자산이 한국 자산이 은행 자산이 불안하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국채 대신에 현자산을 선호해서 통화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 같은 경우 이런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대해서도 약간 착각인 그 착시가 효과가 있는데 일본은 2012년 아베 정부 전까지는 뭐였냐면 재정 지출을 늘려서 부채 비율 200% 국가 부채 비율 200%를 늘려놓은 거죠. 정말 돈을 막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미국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 200%를 정해져 있는데 경제가 활성화 막 그리고 고용이 되고 막 입자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야 경제 살아난다는 착시 효과가 있는데 아니에요. 누가 그 다음에 실제 경기 부양을 했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있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이 민간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다시 일본 중앙은행이 현찰을 찬 거예요. 다. 일본이 양적 완화인데 일본은 국채를 다 발행했을 때 일본 정부가 재정했을 때 국채를 엄청 발행하는 걸 대부분 민간 자본이 갖고 있거든요. 민간 가게라든가 민간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었는데 그 금융기관이 갖고 있고 가게가 갖고 있던 일본 국채를 다 일본 은행이 샀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의 통화량이 4배 늘어요. 2012년부터 단기간에 4배가 늘어납니다. 이 효과예요. 현금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지금 금융자산을 다 사버려갖고 금융자산을 묶여있던 현금을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부양되고 있는데 자 뒤에도 한 번 더 대해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문제는 뭐냐면 자 적자가 이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막 달러가 엄청나게 불어있어. 적자도 그렇고 불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계속 이 상태를 유지 가능냐에 대해서 상당히 다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을 사간 분기일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갚아야 돼. 세금을 결국은 갚아야 돼. 걔가 어느 정도 못 갚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환 양기를 하거나 또 다른 부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늘면 이게 되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 비정상적 상태거든요. 너무 급속하게 빨리 늘어 많이 늘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걸 보통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출구 전략이라 하면 출구 전략을 하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국채를 다시 팔아야 돼요. 갖고 있는. 그걸 민간이 사야 돼. 그리고 모기증권 아까 말했어 어마어마한 모기증권을 들고 있는데 이 모기증권을 팔아야 되는데 그 모기증권을 민간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간이 그럴 돈이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살 만큼. 살 사람이 없는데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락을 하죠.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이 부실화돼요. 그러면 미국이 흔히 말하는 달러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 달러의 위기, 즉 재정적자, 이중적자가 감당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데 출구 전략을 잘못해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상태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최종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위기가 될 거라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짰던 계획이 뭐냐면 플랜 B가 TPP예요. 이게 오바마 정부가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전략적으로 생각되는 아시아를 복귀라고 하죠. 동아시아를 복귀라고 해서 이 국채를 사줄 때가 누가 있냐 우리 거를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일본, 호주, 우리나라 성장하는 나라들, 아시아 국가,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여기서 사줘야 된다. 유럽 뭐 지들도 지금 무슨 중요하고 하니까 여기서 사줘야 되니까 여기를 자유무역지대로 해서 무역을 활성화하면서 일종의 무역 적자를 이쪽에서 흡수시키자는 거예요. 국채를 얘네들이 사기 위해서. 중국은 내가 그냥 거의 뭔데 다 한 거 같고 올라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TPP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돼갖고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지금. 차! 그러면서 다 때려 치우고 갑자기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랜 B에서 플랜 C로 간다고 하는 건데 플랜 C는 뭐냐면 원래 오바마가 정퇴했다가 뺏긴 뭐냐면 무역 전쟁이었거든요. 무역 적자를 강제 줄이는 거예요. 통화가치 플랫압처럼. 플랫압처럼 줄인다는 거거든요. 플랫압처럼 해서 통화가치를 위안화로 절상시켜서 해결한다는 건데 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은 중국이 붕괴하면 어쩌자는 거야? 중국이 다 던지면
빵이라는 거죠. 그냥 빵, 같이 빵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략에 대해서 그 흔히 말 미국의 어떤 그런 진지한 부르주아들이 지배계급들이 걱정하는 게 이 자식이 지금 같이 망하자는 거야. 뭐 이게 플랜 C냐 플랜 D냐 이제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미국 내에서 민주당이나 주로 이제 걔 압력, 이제 정치적인 우려를 하는 압력 중에 플랜 B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TPP 얘기 나오고 이런 거예요. 조금씩 얘기 나오고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생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윤율에 어떻게 보면 기술혁신이라는 게 상당히 중화공업화 이후에는 딱히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뭐 그런 결단점이 없는 가운데서 잠재성장률, 투자와 어떤 인구, 기술혁신 모두가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은 굉장히 저하되고 있고 우리의 핵심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상당히 사실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이걸 헤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에 대한 사실상 답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역 전쟁하고 막 좌충우돌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중우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자본 뒤에 전체적인 상황으로 브리프하게 보자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뒤에 산업정책 가기 전에 하나 거시적 제약을 말씀드리는 건데 별게 없다는 거예요. 대체로 지금 상황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별게 없다 보니까 거시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로기 상태죠. 미국 같은 경우 말씀하세요. 와 황이다 이런 날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나 뭐 미국 경제는 거지 뭐 황이다 좋다 하더라도 뭐 경제 나아졌다고 해도 미국 시대 거시 경제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경제학이 다 깨졌다. 기존의 경제학들 해설되지 해갖고 풀서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막 헤매다가 요즘 그런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논이 뭐야? 4차 산업혁명. 야 4차 이제 인공지능 시대야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2010년 4차 산업혁명 등 인공지능 등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2010년대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인터넷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의 일본 기술에 따라잡기가 대부분 다 끝난 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선 관련해서 완전 일본 기술 넘어섰다라고 평가한 게 2001년부터거든요. 90년대에 거의 비슷해졌다고 얘기하고 이제 통계 하나 더 떨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조선업이에요. 자, 이제 조선업이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일본 기술 말고 일본에서 배운 거 말고 한번 우리끼리 한번 새 거 해보자 라고 해서 도전한 게 뭐야?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 도전해 본 겁니다. 근데 해양 플랜트 기술은 누가 갖고 있냐면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저 프랑스, 영국, 미국 얘네들이 이제 대부분 기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안 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준다. 예전에 일본 애들이 일본에서 배울 때야 니들 뭘 하겠어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기술 이전을 안 해줍니다. 기술 이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라이센스를 주고 사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본 거죠. 해양 플랜트를 못하겠어? 했는데 해양 플랜트 기술은 핵심이 뭐냐면 설계 기술이에요. 그 플랜트 그 실제 지역 플랜트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설계 변경하는 거거든요.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노하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 기술이 필요한데 했다가 에라 다 안 된 거지. 그래서 실제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 들어가고 실제 에라도 나고 막 그래서 막 물어주는 돈도 들어나면서 지금 조선업이 몇 년째 4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손실 비용 처리하고 그래서 다 처리하고 현대중공업은 지금 해양 플랜트 이제 거의 다 포기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을 아예 매각하겠다는 이제는 지금 하겠다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대우조선도 때려쳤고 삼성도 다 때려친 거예요. 삼성도. 해양 플랜트는 전반적으로 다 때려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뭐냐면 자 그럼 다시 LNG 선하고 VLCC는 대형 벙커선이니 대형 뭐 그런 컨테이너선 뭐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하던 것들 다시 하는 건데 이 기술선이라는 건 이미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 여기가 끝이라는 겁니다. 따라올리만 남은 거죠. 따라올리만 남은 거. 여기가 끝이에요. 더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기술에 비해서 다른 걸 도전했다고 도전을 실패했는데 거기서 끝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또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기술 격차가 있는 거야. 중국하고 몇 년이 차 기술에서 있는 건데 이제 문제 다른 거를 도전하고 예를 들면 저런 서유럽 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도전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추격 성장 이후의 리스크 비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추격 성장 이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고 없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매몰 비용이 대부분 발생해요. 선진국들은 그런 매몰 비용들 때문에 그런 중진국만큼 성장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진국은 2% 성장을 하고 개도국은 7% 성장을 할 수 있냐? 선진국 개도국은 추격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매몰 비용이 없거든요. 근데 선진국들이 이런 매몰 비용이 매번 발생해요. R&D 하면 100개 하면 하나
아무 나온 게다 치우고 이런 거잖아요. 다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추격 성장을 이제 이후에 기술 프론티어로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조선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 실패한 거고 그다음 이제 안 하겠다고 한 거고 뒤에 보시면은 현대차도 이제 비슷한 문제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우리나라 현대차가 엔진, 첫째 자체 엔진이라고 한 것들이 91년에 처음으로 만든다. 80년대까지는 다 미쓰비시 엔진 갖다가 쓴 거고 91년에 우리 엔진을 비슷하게 만든 건데 엑센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엔진으로 처음 만들었습니다. 엑센트 해갖구나. 그렇지 뭐 난리치고 했었는데 엑센트 이때 나오고 해갖고 2006년대까지 해서 엔진은 끝나요. 이게 끝이에요. 2006년대까지. 이제 그 다음에 약간의 뭐랄까 미세적인 조정, 연비의 개선 이런 것들이고 파워트레인 쪽에 관련해서 대부분 기술들을 줬대. 그리고 조금 더 2010년대에 나온 게 뭐 그런 7단 변속 엔진이지 뭐 변속기관이 했던 그런 변속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나오고 차체를 경량화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이후의 기술들이라는 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따라올 겁니다. 따라올 거고 지금 못 따라가는 건 왜 그럼 우리 벤치만큼 안 되냐? 라이센스예요.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 2012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대 캐피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사 중에 현대 캐피코가 보시하고 합작사예요. 근데 네, 보시하고 합작을 관계 끝냈어요. 그 당시 현대 캐피코가 그래서 한 게 뭐냐 현대 캐피코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보시가 갖고 있던 걸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합작해서 보시 기술 쓰는 게 아니라 보시 기술 다 끝내고 우리 기술을 하겠다고 거기다 엄청나게 막 몇 줄 때려 박았어요. 실제로 캐피코에. 근데 결론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다 라이센스 걸릴 때는 특허권이. 특허권 무효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특허권 무효가 너무 힘들다. 몇 개 안 남았어. 거기에서 나머지 다 특허권 세계야. 쫙 다 특허 세계라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대부분 다 그 상태에서 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그랬지. 그러면서 넘어온 게 뭐야? 수소차. 전기차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그러면서 넘어온 게 수소차 현대차에 쫙 넘어오는 게 경우가 나는 건데 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소차나 전기차 문제도 자 이게 진짜 딜레마인데 우리가 이제 수소차 기술 관련해서 뭐 넘버 원이 이제 일본 아들이고 2등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컨드쯤 된다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세컨드 레벨이냐면 선진국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죠. 수소차 지금까지도 사실 전기차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애들이 전기차를 했냐면 미국이 전기차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자동차 업계나 자동차 산업이 닌 업계인데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에서 안 달리는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달린 경우가 없다는 거야. 실제로 미국이 안 달리는데 세계에서 달린 자동차가 어딨냐면 그런 자동차가 세상에 라는 게 사실 자동차 업계예요. 그래서 흔히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문제인데 스탠다드 문제고 사실 표준화 문제인데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죽었으니까 미국에서 달리지 않는 자동차가 달리기 어렵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수소차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물음표다 이런 전망을 갖죠. 그래서 실제 수소차 관련해서 기술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미래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이 전기차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될 거냐에 대해서 상당한 사실의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짬을 보는 거죠. 이제 이거에서 와장창 달려가기보다 일종의 약간 정지기를 거치고 정지기를 거치면서 현대차가 뭐 했냐면 이때부터 재미난 거예요. 쫙 달려가다 2012년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뭘 하냐면 다른 일을 해요. 현대건설을 인수하죠 갑자기. 현대건설을 인수합니다. 뭐야? 현대건설 왜 인수해 자동차 회사가? 우리 꿈 선대의 꿈이랬잖아. 잃어버린 꿈. 우리 모기업을 사겠다는 갑자기. 우리 조상님 제사상에 올려야 된다고 지금 현대건설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정몽구 회장 같은 자기 제사상에 올리겠다고 한전부지를 사고 지금 100장짜리 삐끼니 사겠다는 거 아니야.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 정몽 회장님 비석이다 100장짜리.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여기서 다 때려 박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폭스바겐 12조 투자할 때 우리가 현대차 2조 정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12조 정도 투자라고 막 요구하잖아요. 현대차도 할 말이 있어요. 야, 거기서 투자했다가 손실 나면 니들이 책임질 거냐. 우리 넘어간다 그냥 회사가. 이 리스크는 현대중공업 사례 보라는 거야. 야, 현대중공업 사례 봐. 하다가 이렇게 잘못되게 다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대기업들은 그런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그런 것들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 비용이 있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 투자 비용을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정해지고 쫓아가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선두 그룹이 서야 가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손해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추격 성장이라는 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고 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시경제적 제약은 우리가 성장했을 때는 완전 땅판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대 또 다른 이제 슬픔이 오늘 실패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석유화학은 간단한데요. 아주 석유화학은 간단한데 삼성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장사 안 돼서. 삼성이 화학계에서 다 팔았잖아요. 네. 돈 많이 나면 미래 전망에서 왜 팔았겠습니까? 삼성이 화학계 회사들 다 팔았는데 삼성의 화학계 회사들이 적자 나는 기업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토탈 예전에 삼성 종합화학인가 삼성 석유화학인가 그거였죠. 영업이익이 1조예요. 1조. 나도 판 거예요. 왜 팔았냐면은 이거 조금밖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왜 얼마 남았냐면 석유화학은 아주 석유의 초고부가 가치 소재든지 진짜 초고부가 소재든지 아니면 설비입니다. 설비. 기본적으로 설비하고 그 설비 운영 능력이에요. 운영 능력이 석유화학의 핵심인데 이거는 중국 애들도 이제 한다는 거죠. 점점. 중국 애들이 그럼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됐냐? 중국 애들이 아직 그걸 못 쫓아왔어요. 그리고 너무 과잉 중복 투자하면서 조선하고 비슷한데 구조조정 중이에요. 다 때려서 구조조정하는 중 고도환이라 구조조정환이라고 이 틈새에 걸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대체로.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듯이 석유화학, 자원이라든가 에너지 자원이나 나노 소재 쪽 같은 거 보시면 중국 적자 거의 없어요. 1년 미만이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어렵다라는 게 업계도 그렇고 대체적인 가치인데 지금이 흔히 말하는 뱀의 좋은 시절,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기술 프론티어로 나선 것은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죠. SI에서는 설계 쪽 말고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그런 기술 한계선을 뚫고 우리가 이제 넘버원이 돼서 삼성 같은 초격자 사회에도 이제 그런 거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메모리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고 삼성전자만이 실제 투자액을 보시면 유일하게 세계 탑 레벨 안에 들어갑니다. 현대차는 그 아까 보실 때 폭스바겐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R&D 비용이. 그런데 삼성전자는 IT 업종의 넘버 3 안에 들죠. 얼마 차이 안 나요. 미국 애들하고 비교해서 얼마 차이 안 나고 인텔과 비교해봐도 어쨌거나 점유율을 보면 메모리를 거의 다 점유 과정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반도체,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 안에서 딱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아까 보셨듯이 중화공업도 나머지는 다 이제 사실 추격성장의 한계선에 딱 걸렸단 말입니다. 삼성전자만 뚫파했어. 그럼 앞으로 이는 뭘까요? 삼성전자의 포션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계속. 얘네가 돈 벌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30대 재벌 좀 절반 아닙니까? 진짜 절반 차지하는 거 이제 70%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쁘면 어떻게 되냐? 노키아랑 비슷하죠. 핀란드의 노키아랑 비슷하게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이 돼서 얘네가 무너지면 나라도 똑같다는 상황이 되는 건데 핀란드는 휘바휘바도 있고 살림도 있지만 우리는 할 게 없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걸리게 되고 삼성전자는 누구도 못 걸리게 될 거다. 감사래. 근데 예를 들면 이재용을 저가 죽친다고 예를 들면 뭘 죽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다 누가 갖다 놔도 이 삼성전자는 그렇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더 못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다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못 건드려요. 사실 좀 못 건든다고 봐요. 사법부가 솔직히 이재용 나쁜 놈이 하지만 사법부에서 거시경제, 건전한 경제관을 가진 법관이라면 그냥 흔히 부르주아적 가치관에서의 건전한다면 절대나 이재용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정도가 사실이에요. 이건 단지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만 유일하게 사실은 실제적인 어떤 한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런 추격 성장에 실패해서 뭔가 나머지 다 넘어가려면 산업적 의식경제쯤 넘어서는 누가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리스크 비용을 감당할 나라 경제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리스크 비용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지식의 문제예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기술 선진국에 나선다는 건 뭐냐면 남의 나라 가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노하우라든가 기술 축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징의 핵심이 뭐냐면 연구대학이에요. 대체로. 이것 좀 하는데 일본에서 같은 경우 2000년대 들어서 노벨상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물리학상이라든가 화학상, 의학상 수상자가 나오는 게 일본인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뭐 경쟁이 뭐 전쟁도 없었지 뭐 하지만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게 일본은 예를 들면 일본은 국내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의 90% 이상이 국내 박사죠. 그렇죠. 그리고 노벨상 받는 사람도 유학생이 아니에요. 국내 박사예요. 우리나라는 전체 이공계 대학 여기 보시면 거의 70%가 외국 박사고 심지어는 사회과학도 다 외국 박사잖아요. 맞아요. 뭐가 됐던 저 하와이 대학이 됐던 저 어디 뭐 하와이 주립 사립대가 됐던 막 저 어디 뭐 듣도 보던 사람이 대학이 됐던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하고 있죠. 뭔 뜻이냐면 배워온다는 뜻이에요. 거기 가서 연구하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심지어 군대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격 성장이 아니라 독자적인 어떤 그 다음 프론트로 나려면 지식이 민족 경제에서 이 내에서 국가 내에서의 어떤 축적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완전 식민화된 거기 때문에 대학 자체가 이미 연구대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동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되는 학문이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두 개. 공문학. 예? 공문학. 아 그렇죠. 인문학 빼고 인문학 인문학 빼고. 법학하고 의학이에요. 법학하고 의학만 유학 안 가죠. 왜 그럴까요? 라이센스가 있어서 면허제도 있대. 그래서 그런 지능이 정도로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흔히 이제 뭐 아주 약간 뭐랄까 좀 뭐 소리 같이 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뭐 좀 관점에서 결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흔히 말하는 서울대 폐지론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뭐랄까 적당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패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추격성장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중교육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지.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워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지식을 갖추는 게 추격성장에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프론티어로 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엘리트 교육이 훨씬 중요해져요. 되는 돈 밀어줘야 돼. 누구나 다 새로운 걸 개발할 수는 없다는 거야, 실제. 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대부분 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라는 데에서 보통 아이비리그라는 데서 일본은 도쿄대라든가 일본에 몇 개 대학 있죠. 한 4-5개 대학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흔히 말하는 뭐 치대학이니 뭐 어떤 엘리트 교육들이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변화가 굉장히죠. 왜냐하면 학력이 발전의 어떤 기술에 대한 숙련이나 기술에 대한 발전이 게 아니라 이제 차별로 이어지니까 학력 차별이니까 위계 세우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 규제는 흔히 말하는 지식의 축적이나 어떤 지식의 어떤 분업 구조가 지식을 분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계 구조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대중적인 저항감인데 사실 이것도 또 공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집어치우고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도 사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다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학교 세 번째로 서비스를 얘기했는데 서비스업 선진화 얘기 많이 하죠. 특히 민주동이나 개혁진영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박정희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제조업 천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서비스업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조업 생산성을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은 기계를 넣는다고 생산성이 안 올라가거든요. 제조업은 기계를 넣으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서비스업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유일하게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금융, 아니 세 개 있네요. 금융, 부동산, 그 다음에 의료. 세 개야, 세 개. 금융하고 부동산이 어차피 같이 이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의료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아프면 부가가치가 올라가겠네. 그죠? 실제 그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공익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서비스 상품의 사치제화, 사치제로 되면 서비스 상품이 부가가치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서비스 상품을 사치제화하는 거거든요. 사치제화하거나 투기화, 부동산에 보잖아요. 굉장히 금융이라는 것도 투기화 해버리면 올라가겠죠.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공익적 목적은 아니고 실제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냥 계속 이걸 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서비스. 유혹이 미치가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재벌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제 또 슬슬 이제 서비스하고 뭐 핀테크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슬슬 만들기 시작하냐 그러면서 그리고 그래서 뭐 아까 여기 오른쪽에서 말씀 왼쪽 그래프에 서비스 업내 업종 노동 생산성은 뭐 사실 제조업하고 사실 다 대부분 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문화 뭐 기타 서비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사치제거든요. 교육이나 보건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보험에 운수 이런 거 보시면 손해가 나고요.
자, 또 다른 문제 자영업이 있죠. 서비스업 선진화의 핵심 뭐냐면 서비스 자영업 구조조정이에요. 자영업 뭐라는 얘기냐? 자영업이 이렇게 많아서 서비스업이 생산세 올라갈 수는 없죠.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 서비스업 선진화에 같이 전제되는 게 뭐냐면 자영업 구조조정이에요. 되게 끔찍한 얘기하는 데인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그렇지 하면서 기적에서 성수구루라는 책이 있는데 KD하고 하버드 아시아센터에서 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일 진지한 연구예요. 기적에서 성수구루. 우리 기적적 성장에서 이제 성수구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좋다. 나름대로 3년 동안 세미나하고 왔거든요. 하버드 아시아센터가 IK그룹이라고 회의 IK그룹이라고 그다음에 IMF 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동아시아 경제 관련해서 제일 석학으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같이 세미나를 한 건데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추격 성장에서 이미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반도체 빼고 다 글렀다. 앞에서 글렀다. 여기 포기해라. 반대는 거야.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개 얘기해요. 서비스업 하자. 서비스업 딴 거 없고 의료랑 도소매업 다 몰아내라. 이게 핵심이에요. 딴 거 뭐 별거 없고 도소매업 대형마트 짓고 그 다음에 의료는 영유아해서 수출해라. 의료 수출해라. 그럼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도 어떻게 작업에 어떻게 하냐? 이거 다시 제조업 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이제 다운돼서 가격 경쟁력 생기고 노동 유연성 확보할 수 있지. 그러면 노동 투입 중심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 투입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 현장에서 보면 예전에 정의당이 노동주도 성장이라는 말 했는데 이게 경제학에 있는 말이거든요. 노동주도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노동 투입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노동 투입 중심으로 한다는 건 노동 취업자 수를 늘리던 노동 시간을 늘리던 이게 있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원래. 그래서 노동 투입 중심으로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다음 뭐 해야 돼? 이주 수입 자유화라. 이주 수입 자유화야.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우리나라 아직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 성장 5% 걔네 계산했어요. 5% 정도. 근데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거밖에 없다는 게 얘들이 답이에요. 솔루션이. 얘네 답. 세미나 할 때 없다 답을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들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서비스 선진화는 결국 그 얘기하고 친화적일 수밖에 없어요. 산업적 네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수직 계열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재벌이 금융부터 AS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사상 위에 없는 현대차처럼 철강부터 물류를 거쳐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150년간 딱 현대차밖에 없었대요. 자동차가. 철강까지 하는 업소는 너희들이 처음이다. 금융까지 금융까지. 그 다음에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보험부터 시작을 해요. 반도체, 조립, 그 다음 물류도 하죠. 삼성도 삼성전자 물류도 하고 AS 얼마 전에 정규 주차에 삼성 서비스까지 다 하는 것도 삼성 토탈 패키지 한 기업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수직 계열화는 우리나라 이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상반된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하다. 이게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다. 다 전문화해야지 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유일한 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기술력이 너희가 뛰어나냐 뭐가 뛰어나냐 이 수직 계열을 통해서 수직 계열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한 번 위기가 오면 엄청나게 리스크가 크죠. 전체가 다 망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위기가 오지 않을 때 이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주문 오도 내릴 필요 없지. 거래 비용 줄이지. 그 다음에 주목구구식으로 다 생산할 수 있지. 때리면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에 마진들, 물류라든지 중간 마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내부하는 거죠. 내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이 문제가 다음 기회에 산업적 중소기업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이 수직 계열화의 핵심이 뭐냐면 중소기업이 살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조업에서는. 이 수직 계열에 대한 핵심, 이 기업들이 다 뭐냐면 거기에 골간이에요. 골간 핵심들이에요. 현대자동차 우리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 살려 자동차 구소 있다고 하더라도 갈아야. 왜? 세제 통용. R&D도 있어야 그 할인 받으니까 다 세제통이야. 제가 어느 한교 갔는데 얼마 갔는데 연구소 50명이래. 가봤어. 앉아 있는 사람이 5명이야. 45명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저기 현장에 가 있대. 뭐 하냐? 라인 타는데요. 이런 거야. 생산 연구 중이라고. 타이틀만이지 타이틀만. 사실은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산에서 있는데 제가 실제 지금 여기 구조조정 사업장들인데 지금 작업해서 지금 대책세우는 사업장들인데 일본 기술 100개 와서 다 노동집약 좀 공정.
일본 기술. 그러니까 현대차가 할 수 없는 일본 기술들 갖고 하거나 현대차가 할 수 있는데 노동집약적 공정이기 때문에 아웃소싱한 것들.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기술도 못 따라가요. 2000년대 기술도 못 따라가는데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잔존 기술. 굳이 대기업이 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이에요. 대체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전자, 자동차 다 통틀어서 일반 기계 다 통틀어서 원천 재벌하고 거래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거래하는 애들 진짜 수백 공만큼 적어요. 기술 탈취 이런 거 뉴스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드물기 때문이에요. 진짜 드물어요. 내가 보기 진짜 드문 얘기예요. 대체로 다 그런 상황이라서 최소한 어쨌거나 수출 제조, 기술이 필요한 수출 제조과 관련해서 보면 중소기업 살린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뭐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현장 얘기, 진짜 실제 얘기 모르는 얘기다라는 게 대체로 아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산업에서는 중소기업 주도인데 중소기업 살려서 뭐 중소기업 뭐 원화수 상생 뭐 좀 제가 다 뜬금없는 얘기라는 게 있고 사실 어쨌거나 대기업이 끌고 가서 산업 생태계나 전체적으로 좀 이 기술 추격선에 걸린 문제를 추격선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면 대체로 다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게 전체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기술 자체 기술 개발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돼요. 이것도 착각인데 중소기업이 자기 기술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100년이나 최소 50년, 100년 된 기업들이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아주 고승련, 그러니까 도저히 자본으로 때려박아서 따라갈 수 없는 숙련을 갖추거나 그런 특허를 갖추거나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거예요. 저기 남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업들 옆에 또 중소기업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생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청받아서 하는 게 중소기업 생태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하청이라고 보세요. 대기업과 대기업 하청이 있다는 것만 그런 게 정확한 거다라는 거고. 마지막 키워드는 노동조합이 있죠. 노동조합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수출 대기업을 대기업과 공공기관만 노동조합이 밀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동운동의 이런 전체적인 추격 성장 문제 한계라든가 가치사들 전반, 중소기업 어떻게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기가 어렵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대기업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세금이라든가 하청수탈 등의 지대 추구의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자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착취받는 노동자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연봉 1억인데 사실 착취한다고 보기 어렵죠. 사실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이 7, 8천이 넘는데 8천이 넘는데 사실은 어려운 노동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에서 보자면 대체로 보면 가치 예전 어쨌거나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원화청 비중 하여튼 뭐 수탈이 됐던 간에 아니면 뭐가 됐던 간에 사실 지대축을 하죠. 제 가치 생산을 보던 가치 이전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 얻는 이득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률은 65%, 공공기관 조직률은 58%, 30명 미만 조직률 0.1%, 100명 미만도 2.7%밖에 안 됩니다.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특수한 경우아니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노동 주도의 분배 정책, 노동 주도의 어떤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정말 이런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문제 됐잖아요. 구라예요.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둘 다 구라치다 보니까 굉장히 꼬인 경우, 케이스타입이 꼬인 경우인데 원래 광주형 일자리에 제가 이제 그 초반부터 알고 있는데 사는 스토리를 이제 쭉 이제 광주형 일자리 나올 때부터 사실 저희 그때 나오고 다시 관련해서 뭐 참여를 해서 관여해서 하는데 광주 일자리 이렇게 문제 아십니까? 원래 초기 발생이 소화리 공장 이전이었어요. 아 소화리. 왜 아파트 단지에 공장이 있냐고. 땅값도 비싼데 이거 들고 와서 광주에 턱 하면 좋잖아. 부품사 생태계도 만들고 광주 그 부품사도 되게 멀어요.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어. 부품사도 멀고 그러니까. 그래서 좋지 않냐? 거기는 오히려 좀 수도권에 적합한 걸 하고 이게 원래 광주 일자리 초기 모델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다시 갑자기 발찌고 막 살 붙이다 보니까 무슨 뭐 갑자기 독일도 갔다가 막 뭐 어디 갔다가 해갖고 뭐 이상하게 붙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이 낮죠. 아까도 보셨듯이 추격 성장에 한계에 부딪혔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전반적 추세예요. 광주형 공장 만든다는 데서 30km만 가면은 거기에 군산 공장이 놀고 있어요. 팡팡 폐쇄돼서 놀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보면은 다른 공장들, 현대차 다른 공장도 그렇고 예를 들면 르노 삼성 볼까요? 르노 삼성 지금 생산 중에 절반이 위탁 생산이에요. 자체 생산 모델이 25만 대 중에 12만 대도 안 돼요. 그거 어디 가는 거예요? 닛산 거 하는 거예요, 닛산 거. 닛산 거 북미에 왜 한미 FTA 체결했으니까 여기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만든다는 거 하는 것도 위탁 생산하는 거죠. 저희 뭐 일산에서 가져온 조그만 꼬마 전기차 그런 거만 쌍용차 우리가 지금 복직해서 반갑지만 제가 그건 반갑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우리 어떤 자동차 기업도 수출하지 않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수출이 없어요. 쌍용차는 없다는 거예요. 마힌드라가 맨 처음에 인수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픽업 트럭 만들어서 미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힘들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원래 꿈이라고 했는데 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건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뭐 티볼리라든가 뭐 렉선 뭐라든가 몇 개로 지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쌍용차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생각보다 드물어요. 놀공장이 텄어요. 지금 보면. 근데 그리고 좀 있으면 창원 공장 빌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한국진행 하면서도 제가 이거 답변드리지만 핵심 계획이 뭐냐면 슬슬 지지고 붙다가 창원 공장도 없어요. 창원 물량도 세서 부평만 돌린다 원래. 그러면 딱 맞아. 30만 대. 그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하청도 주고 돈도 받고 하다 보니까. 노율공장 이렇게 하는데 무슨 또 줘. 또 지는데. 하여튼 이게 꼬인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왜 대책을 못 내냐면 야, 우리 임금 깎으려고 4천만 원 만든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은 이게 누구도 사실 설득도 안 되고 사실 좀 자본 입장에서는 현대차 공격하기 딱 좋은 꽃놀이판 아닙니까 이거? 되지도 않을 건데 저기 반대하니까 얼마나 좋다 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된 거에서 못 벗어난다. 계속 노동운동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자, 대안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잡소리 많이 하다 보니 우선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과장입니다. 보시면 이 왼쪽 그래프는 로버트 고딘이라는 양반이 그린 그래프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상생성 추이를 놓고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성장밖에 없었다. 원 빅 웨이브가 있었을 뿐이라는 게 이 양반 주장이에요. 대체로 다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크고만 예상도 되는 분야인데 원 빅 웨이브가 뭐냐면 20년대부터 70년대 1910년대부터 해서 60년 동안 있었던 기술 진보. 그때 내연기관 만들어졌죠. 우리가 아는 석유화학 제품들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까지 없다가. 그 다음 전기 제품들, 가전 제품들, 컴퓨터 이거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가 단 한 번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의 90% 이상이 스마트폰 빼고 다 이때 만들어진 거고 그때부터의 기술이라는 건 뭐야? 개선이라는 거지.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이후로 예를 들어 이런 얘기 들은데 전보 747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대형 여객기 그 당시 개발된 게 70년이거든요, 실제. 이미 터보 엔진을 가지고 가는 게 제트 엔진을 담는 70년 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조금씩 늘리고 안에 내장재가 좋아지는 거지. 내장재가 좋아지는 거 약간 연비가 돼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는 지금랑 똑같아요. 70년대 자동차 다니잖아요, 실제. 미국 같은 데 보면 다니잖아요, 고쳐서.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텔레비전도 이미 나왔던 조금 얇아지는 거고 사실은 스마트폰 나오는데 전화기 같고 장난 이게 솔직히 말하면 게임기로 유행한 거지 이게 그런 거냐 이런 게 이제 이 양반의 전체적인 얘기고 의약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고 인류가 그 정도의 한번 빅 성장을 진짜 대형 성장을 했는데 그런 건 앞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노동생산성 추이 뒤에 오른쪽 그래프는 노동생산성이나 총요소 생산성 TFP라는 게 아까 말한 기술혁신된 총생산인데 제2차 4차 산업혁명이 이 얘기되는 시점이 제일 낮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역대급으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노동생산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둘이 할 일을 하나 하는 거니까 실을 해갖고 왜 높아지냐 노동 집약적 공정 그대로 다 남아있고 일부 그냥 상징적인 걸로 하는 거 남는 게 얘기고 실제 노동 생산성 높잖아요. 보시면 그건 실제로도 봐도 돼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수 얘기하는 게 구글 아닙니까? 구글 수입이 70%가 뭐냐? 광고예요. 구글 검색 독점해갖고 서버 독점한 다음에 구글로 가서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되니까 다 가는 거 보다가 이제 광고 달아가지고 쓰는 원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인류가 선도 기업이 광고로 먹고 산 기업이 없잖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거지. 애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라이센스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사실 그래서 특허권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대로 먹고 사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오른쪽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상징적인 본종에 의하면 아디다스 독일 공장입니다. 아디다스 독일 공장은 실제로 200명
얼마? 200명 정도 근무하는데요. 근데 원래 이 공장이 실제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방글라데시에 헤어지면 3,000명 이상이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 사이즈도 200명이 한다는데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실제 아디다스 독일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후기 한번 나중에 주문해 보세요. 얼마짜리냐면 신발이 200만 원 넘어요. 주문 제작형이거든요. 주문 제작용 소량. 뭐 이제 가격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량에다 주문 제작형 생산드리고 주문 제작에서 배달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을 이게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면 안 되잖아. 잘 조금 만들어 어차피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에 최적화된 로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치제 만드는 사치제용 공장인데 문제 이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공장들이 이게 틈새 시장인데 다른 애들도 다 들어와서 이걸 만드는 수익률이 거의 엄청 적자 보잖아요. 아니 지금 상태로 적자 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다 들어오면 현대들이 다 들어오면. 뭔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을 혁신을 하기로 하고 로봇을 멋있게 들으긴 했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이윤을 내야 되는데 아까 무슨 이윤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윤율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만큼 영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그래서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노동 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이 없는 이상 산업혁명은 두 가지예요. 이거 하나 첫 번째 노동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 두 번째 대중 소비입니다. 무조건 소비가 들어야 돼요. 만약 노동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늘었는데 소비가 안 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명이 2개 만들고 10개 만들었는데 소비가 10배, 5배 안 늘어나면은 노는 거예요. 그냥 공장이 노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산업혁명이 아니거든요. 이건.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생산성의 증가와 소비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체계를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 산업혁명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본소득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안 될 것 같으니까 n분의 1로 그냥 하자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진보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19세기 빈민법하고 똑같아요. 소비기금 주자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국산은 소비기금 하기에는 소비기금 주자인데 거의 이쪽에 얘기하셨죠. 자, 이런 점에서 대안사회는 가능할까? 제가 이제 쭉 얘기했던 게 주로 이제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많이 얘기한 건데 막스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이런 두 양계급의 관계, 뭔가 어떻게 보면 이윤율의 어떻게 보면 회복 불가능한 저하,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추격 성장의 한계, 중증 판정이라고 부르는 뭔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자본주의적 성장의 한계치 같은 경우에서 결국 뭔가 사회를 바꿔야 된다, 사회 변화의 큰 축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대책인데 방향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윤율의 경제를 능력에 따른 돈, 필요에 따른 분배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윤이 안 나니까. 이윤이 안 나는데 자꾸 이윤을 쥐어짜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윤에 의해서 경제가 조직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경제의 어떤 생산에 따른 조직을 할 수 있냐 여부니까 그 다음 얘기겠다. 두 번째, 그러려면 시장에 의한 조직화가 아니라 시장이라면 결국 이윤의 상품 매매 차익이니까요. 협동조합이나 평에 의해서 어떤 생산을 조직할 수 있냐. 그럴 능력이 되냐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시장만큼의 역량을 있냐. 아니 시장은 경제를 그렇게 하는 거죠. 정보 전달자라고 가격에 의한 정보 전달하고 시장이라는 가격에 의한 정보 전달. 가격이 비싸다는 건 뭐야? 여기 필요하다는 거. 자원을 이쪽에 배분해야 된다. 자원 알로케이션해야 된다. 자원을 배분하고 누가 무엇을 필요한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뭐야? 가격 체계, 시장에 대한 가격 기준의 정보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윤율 경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어떤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시장을 대신한 생산의 조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되냐.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얘기한 대안세계 구성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렵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게 유일한 방향 대안 아니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노동운동의 전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대한사회 집단 구성, 사회 집단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이거 뭘 하려면 집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귀족이 돼서는 못하죠. 귀족이 돼서는 할 수 없고 격차를 주는 집단적인 것도 계급적 집단이 될 수 있냐. 또한 경영, 기술, 관리 능력을 집단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인데 첫 번째도 상당히 심각하게 부족하지만 두 번째도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전통적인 전투적 조합주의로 불리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특성이 뭐냐면 노동 해방이에요 정말. 일은 가능한 안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은 질긴 놈이 승리한다. 배짱 있게 싸움을 하던.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하거나 어떤 뭐 지식을 추구하거나 기술을 추구하거나 관리해서 생산을 조직하는 능력을 노동자 스스로가 배양하는 것 자체를 오히려 거부하죠. 상당 부분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식권과 노동권의 전환도 사실 필요합니다. 대중교육의 배타적이었는 전문교육이 가능해야 되고 우리나라 대중교육은 이제 완성 수준이죠. 더 이상 뭐 대학을 더 많이 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하면 교육받고 교육받으면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면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가능하냐라는 게 아주 큰 틀에서의 문제일 걸로 보이고 당면의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시작해서 소형적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적 합리성을 또 갖추는 문제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노동운동은 제가 보기 그래도 하더라도 이건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노동운동은 스스로가 대안으로 어째 노동자가 됐던 시민이 됐던 스스로가 대안으로 나갈 수 있는 조직과 지식을 갖출 수 있느냐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걸로 보입니다. 당장 보면은 민주노총부터 시작을 해서 산별노조, 단위노조까지 그런 것들 통해서 한번 변화를 모색할 만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요한이라고 하고요. 비정규직 언론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인상. 경제평론 아니고 가끔 텔레비전에 네, 나와요. 뭐 시사평론하고 방송하고 글 쓰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밖에 없는 학문인 북한학 박사과정 받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사무국장 홍선주입니다. 저는 SK 브로드밴드 노동자 윤세웅입니다. 정신 노동자. 네, 저는 약탈 연대 반대부 대표 이해영. 자, 뭐 자유롭게. 저부터 질문 한 번만 할게요. 제 기억에는 10년 전에도 그렇게 통계를 갖고 한 마지막으로 본 것도 2, 3년 전에 본 것 같은데 한국이 R&D에 투자하는 비율이 늘 2, 3등 또는 3, 4등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그 삼성전자만 일종의 기술혁신에 성공했고 분명히 제 기억에는 대부분의 웬만한 급되는 재벌급 회사들 치고 연구소 없는 데들이 없는데 왜 실적이 안 되는 건지 그게 늘 되게 궁금해요. 먼저 우리나라 R&D 비용, R&D 투자는 굉장히 많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실이고 왜 예전에 많았냐면 제가 보는데 그 추격 성장에 필요한 R&D 비용도 상당히 커요. 근데 추격 성장에 필요한 R&D 비용은 인풋 대 아웃풋이 굉장히 정확하죠. 왜냐면 정해진 기술 따라가니까. 그런데 추격 성장에 끝난 다음에 R&D는 그것에 비해서 인풋은 들어가도 아웃풋이 그만큼 안 나와요.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냐? 여전히 추격 성장을 많을 때쭉 2000년대 초반부터 쫙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는 R&D 비용도 2010년, 7, 8년 넘어가 10년 들어가면 달라지는데 ICT가 엄청나게 크고 삼성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분야별로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절반 이상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나머지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의 비중이 R&D 비용은 대부분 다 거의 삼성전자가 거의 절대를 차지하고 나머지 것들 조금씩 기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냐? 이게 그 문제가 있다. 아까 지식 문제하고 아까 지식 문제가 똑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하려면 기초학문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내적인 축적이 필요합니다. 요즘 뭐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도 있었죠. 서울대 교수들이 쓰는 축적의 시간 자기들 다 유학 갔다 오는 거. 여튼 그렇지. 애들 보면 다 유학 가라고 축적이는데 일단 그만큼의 내적인 축적을 할 만큼의 많은 사실은 기초학문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들이나 자원들이 문제가 되고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요. 이게 흔히 말하는 함정이거든요. 그 못 돌파하면 함정에 갇히는 거고 트랙을 넘어가면 다음 길이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를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적인 축적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내적인 지식 축적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2000년대 들어 완전히.
그럼 질문하는 김에 보충 질문인데요. 장하준 교수 쪽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 같이 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반도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뭐 이렇게 뭐 예를 드는 게 무슨 광학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 산업이라는 것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면은 이제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워낙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R&D를 투자해야 되고 그랬을 때도 1등 아니면은 망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그냥 뭐 이른바 산업의 쌀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은 정당한가요? 아니면 그것도 좀 과장된 얘기거나 한국 풍토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기계하고 소재예요. 정확하게. 예, 기계하고 소재. 기계하고 소재 말하는 거냐? 하면 좋죠. 안 되는 거지.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할까? 렌즈 예를 들어 렌즈도 뭐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이 휴대폰에 지금 이런 거 싸우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에서 좋은 폰들 보면은 앞에 있는 이 기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하고 독일밖에 못 만들어요. 네. 안경 그것도 못 만드는 안경 다쳐준면서 그 최근에 만드는 못 만드는데 이거 있어요. 소재부터 시작해서 다 에센스 걸려있는 엄청나게 투 걸려있는 것들이 있고 그걸 깎는 데 필요한 흔히 말하는 에러죠. 의도된 에러. 의도된 에러들이 필요한데 계산으로만 나오지 않는. 근데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되냐고. 같은 딜레마인 거. 하려면 하면 좋은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사실은 많은 자원들을 아웃풋 없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웃풋 없이 인풋만 그거 견딜 수 있냐는 거죠. 그럼 한번 중국 얘기 들어볼게요. 중국 엄청 고도 성장 막 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중국이 아직 자동차 못 만들어요. 참도까지. 기술 굴기가 뭐 2020년 한국 GM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중국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한국 GM에 사는 연구 개발의 30% 가까이가 중국 거예요. 중국 다 도와준 거예요. 중국 상하이차 GM이 그러니까 상하이 GM은 직접 자기 교수님이 싫고 그렇게 일종의 중국이고 타탁이라고 자기 자체 모델 자체 플랫폼 만들겠다고 세웠는데 아직도 7~8년 동안 자체 플랫폼을 못 만들어요. 쌍용차 이후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쌍용차 그게 문제죠. 걔들 하필이면 쌍용차여갖고 쌍용차는 그때까지만 해도 프레임 기술에다가 막그 뚱뚱한 막 그런 차였는데 참 뭐 하여튼 그리고 더 문제 이제 그게 공급선들부터 해서 다 조직을 하고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흔히 말하는 자동차 하나도 만드는데 그것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예 중국에서 선택한 건 바로 전지차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예, 지금 뭐 그렇게 굳이 그런 엄청난 기계 기술이 없는. 아니 그러면은 나는 이제 항상 그런 게 궁금해서 왜 그러면 도대체 품질 차이는 어떤 것에 기인하는가? 현대차와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데랑 품질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엔진도 자립을 했다 그러고 뭐 저기 뭐야 변속기도 했다 그러고 그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들 건 다 만든 건데 예, 뭐 깍대기야 뭐 진짜부터 잘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 품질차는 뭔가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자본 그 부르주아들은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런 게 이제 브랜드 가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BMW 불난 거 보면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뭐 품질차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지금 이 우리가 현대차가 한계에 직면한 물론 이제 그거는 누가 봐도 이제 뭐 벽벽하죠. 엑스를 타고 다니는 돈 많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 국회의원들만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품질 차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이 이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새끼도 허영심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품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건 뭐냐 이제 그게 바로 기계하고 소재예요. 기계하고 소재가 기계 소재. 변속기 같은 경우도 미세한 차이. 또 그런 예를 들면 변속기 기어에 굉장히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냐고 하는 근데 그거는 그 말한 대로 아주 고급 브랜드에서의 아주 미묘한 차이로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형차, 중소형차까지 그리고 고급차 좀 빼고는 대부분 비슷해요. 실제 브랜드 차이는 거기까지 그렇고 실제 미국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팔리는 거 봐도 제가 예전에 저도 놀랬던 게
토요타 카미하고 그 기아 G7, 기아 K7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렌트카 빌릴 때 렌트카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 오로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예전에 어느 토론회에서 누가 주장할 때 한전 선생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한데 사실 저기 불완전 노동의 확산이라는 게 노동자의 문제도 있지만 상품 질이 떨어지는 문제와 관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BMW도 그렇고 뭐 그 예전에 도요타 사태도 그렇고 대부분 다 대규모의 리콜 사태와 관련됐을 때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외주 또 하청 또는 해외 공사 해외로 저 생산 기지를 넘기는 과정에서 실제 숙련 노동자들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나와 있는 자동차 제품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이번에 나왔던 이 BMW 사태 같은 경우는 날이 갈수록 자동차에다가 다 전자 장비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걸 만든 그러니까 독일의 숙련 노동자가 해야 되는데 실제 그걸 조립하는 사람들은 뭐 가난한 나라에 뭐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와 관련되지 않나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 그런 게 없다고. 독일에서도 만드는 건 다 고급차예요. 아까 말한 벤츠 그 정도 아주 미묘한 그 결삭 가공이나 아니면 아주 미묘한 차이도 그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 다 자동화됩니다. 그리고 자동화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공급 사슬이 길어지고 해외로 조달되고 엄청난 글로벌 공급 사슬이 생기면서 훨씬 더 부품 조달 관리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막 여기서 아웃소싱돼서 절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죠. 제가 다 만들면 그렇게 들어갈 텐데. 그렇죠. 거기서 오히려 답을 찾는 건 불안정 노동 때문이라기보다는 품질 관리에 대해서 느슨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급 사슬 관리를 좀 더 아주 촘촘하게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용을 들여서 많이 하는. 그러니까 품질 관리에 대한 비용 전략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 생산직 노동자의 어떤 숙련 부분에서 찾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계 소재가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BMW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그 고장률 그 다음에 사용 연령, 네, 내구성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정확하게 보지는 않아도 그냥 스치고 봤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BMW나 뭐 현대나 사실은 뭐 하청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어디서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내구성이나 혹은 고장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자세하게 못 봤는데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거 퍼터 이거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가격대는 뭐 3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똑같대요. 근데 그 외국에서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스캇 카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그 미국의 초정밀 그 금속 정밀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소재 혹은 그런 기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배기가스를 재활용을 하는 그런 장치.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연비를 좀 높이려고 했던 그런 기술에서 사실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음라운드 답장인데 우리 엔진에 보면 피스톤 링이라고 있습니다. 네. 피스톤에 보면 링이 3개 들어가요. 링이 3개 들어가는데 그 링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소재예요. 베어링도 못 만든다. 그런 소재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일본 요즘밖에 없어요. 베어링 부실도 못 만들거든. 또 하나 질문은요. 그런 게 엔진에 상당히 많아요. 그 마지막 그 엔진 밑에 부분에 들어가는 베어링도 그거 한번 뭐 고장나면 그 저너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베어링 있잖아요. 이런 거 벌써 고장나면 한 4일 뭐 3, 4일 막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베어링이야말로 그야말로 모든 기계 가장 밑바닥인데 베어링도 못 만들었는데
근데 그 여기 이제 주장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 말고 주장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한국의 노동운동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산업적 대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이 들어있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도 뭐 좀 한심할 때가 많죠. 뭐 어제 당장 뉴스 중에 하나가 금융노조들이 가가지고 저 카드 수수료 내리는 거에 반대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농성하는 거 보면 저것들은 사장이야 노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수준의 한국의 노동운동이라고 한심하게도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늘 공격하는 말 중에 하나, 니들은 대안도 없이 왜 자꾸 반대하냐고 자꾸 이런 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노동조합이 물론 이제 산별노조이거나 무슨 꼭 생티칼리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산업적 대안과 어떤 계급을 대표한다라면 이런 사회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게. 난 그게 늘 예를 들어 무슨 어떤 진보정당 또는 혁명정당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거고, 또 시민단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노동조합에게도 주문을 하시길래, 그래서 그걸 나는 여쭤보는 이제 그런 문제는 거꾸로 여러분 현대자동차 유년철이라고 유명했던 그뭐 김매던 아줌마 데리고 가서 뭐 아무런 품질 차이가 없다. 조립라인에 당장 투입해도 김매던 아줌마들 라는 발언을 직접 한 놈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윤호철이 사장 아니야? 사장일 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 파업까지 갔다 왔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내가 볼 때 허장성세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노동자들 앞에서 뼈아픈 얘기거든. 그러니까 숙련을 둘러싼 현장 계급 투쟁을 안 하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내가 볼 때 지식 축적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KT든 SK 브로드밴드도 한번 보라고. 옛날에 추경 모델일 때는 미국서 장비사 갖고 오면은 미국 놈들 하루 일당이 300만 원이었어 옛날에. 90년대. 그 장비가 사갖고 와갖고 장비는 옛날에도 사갖고 왔지. 지금도 사갖고 와. 지금도 사갖고 와. 정말 비극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전단을 자꾸만 그리워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만들었어. 좌우간 아주 조악한 거라도 만들었어. 근데 좌우간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이제 못 고쳐. 그러면은 이제 얘들이 와갖고 이제 해결을 해준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달라붙는 노동자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장비가 좋아졌습니다. 장비가 절대 옛날처럼 다운되거나 이런 일이 없죠. 지금 또 PC 써보면 알잖아. 옛날 386, 486, 586하고 비교가 돼. 지금 다운이 안 되잖아. 또 저거랑 통신장비가 똑같아요. 지금은 장비를 다룰 줄 아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탈승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딱 매뉴얼대로 현대자동차로 얘기하면 김매던 아줌마가 매뉴얼대로 조립라인에 투입돼갖고 차례대로 그냥 갖다 붙이면 차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돼 있거든. 근데 여기에 나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것대로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기술을 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로 나갈 수 있는 봉쇄를 스스로 봉쇄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장비를 사와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 자본재를 쇼핑해야 돼. 새로운 차 만들려면 또 새로운 자본재를 들여와야 되고, 더 그 삼성전자가 선도한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도 새로 더 집적도가 높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때도 또 도시바나 저기서 사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계속 탈숙년이 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은 바보가 돼요. 그 정말 다 바보가 됐다고. 진짜. 근데 그 적당한 정도의 숙련, 적당한 정도의 품질 관리. 근데 이제 고숙련이나 품질 관리를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사회가 적당한 숙련, 적당한 품질 관리로 하는 게 돈을 벌어먹는데 그 유리하고 수도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 아니 그 서비스 업체는 그럴 수 있는데 내 얘기는 제조업체에서도 그렇단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적당한 차를 만드는 거지. 그 AS나 이런 데가 적당한 차이가 적당히 뿌려 먹을 수 아직도 팔린다 그러면 그렇게 촘촘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직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손일건 동지 얘기가 성립하려면 상당히 자본가들이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야 지금 뭐 자본 투입해갖고 고숙련 해갖고 총차 만드느니
싼 차 만들어 많이 파는 게 이득이 더 많다라는 판단이 합리적이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 근데 그 문제는 그거밖에 못 해갖고 한다면 이건 상당한 위기라는 얘기지 이제. 그 차이겠지. 그거밖에 못 하는 거냐. 그게 이제 이것도 이런 것도 결국은 사회적인 과정이나 합의나 뭐 논의를 넘었어야 이 사회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제가 느낀 중에 파리에 가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쫙 보면 미시한 각도로 이렇게 낮아요. 물 빠지라고. 예, 아니 그 아침에 그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파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오줌 많이 사니까 처음에 청소 시작하면 이게 샥 지나가 제일 위쪽에서 요렇게도 경사지고 요렇게도 경사져서 소화전을 쫙 틀어보죠. 왜 피가 물 튈까? 그러면 그 오줌을 쫙 빨아내. 근데 거꾸로 비가 아무리 와도 하나도 안 고여. 근데 이제 한국에서 최고로 잘 산다는 강남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보도블록 한번 본 적 있어요. 새로 깔았는데 거기도 이렇게 울렁울렁해. 울렁. 과천했을 거예요, 울렁울렁해서. 근데 그걸 일본 가서 내가 똑같이 한번 봤어요. 그 동경 가서도 바다를 한번 붙어본 적이 있고 오사카 가서 보고 그리고 일본의 제일 촌구석인 아오모리에 어떤 어촌가에 있는 읍 같은데 폐업이 비싼 거기 가서도 봤어요. 이게 정확하게 보도블록의 각도를 잡고 있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도로. 그게 사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그 감시를 하고 중공공사를 때리는데 그래야 하면 훨씬 더 시공비가 많이 들고 중공공사도 복잡해. 비용은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제가 볼 때는 아직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 돈벌이가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벌이가 안 될 때 고승련으로 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들이 노조 없애고 박정희 때처럼 하면은 그런 거는 해결돼. 금방 해결돼. 내가 볼 때 박정희 때처럼 하면 시집새끼들 잡아다 족쳐. 이거 중국인 새끼 누구야? 잡아족쳐 이러면 된다고 해결된다고. 많이 이제 그게 문제라면.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차를 만들고자 할 때 그런 차를 만들 기술이 없는 거라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면 심각한 위기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해야겠죠.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기술의 균질성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술의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들이 이제 시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계급의 이익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한 선생님께서 한국 경제의 발전 경로를 추격해서 선도 모델로 이야기하시고 쭉 이야기하실 때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어차피 추격해서 선도 모델로 다지는 과거 뭐 예를 들어서 봉건국가에서 근대국가 뭐 산업국가로 오든 간에 사회 재구조화가 필요한데 그 사회의 재구조화에서 이게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약간 이제 대체로 한 선생 발제에 동의를 하는데 어떤 산업화 민주화가 그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그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지점처럼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볼 때 오늘 한 선생 발제 식으로 얘기하면 프론티어 정신 없는 자본가와 연대의식 없는 저기 민주화 진영이 만들어낸 게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위기의 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게 어느 쪽이 꼭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난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가 합의하는 대목이 항상 위기를 일시적인 것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든단 말이지. 예,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산업화 민주화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땐 단합구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좀 요렇게 좀 이해를 해야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그 이윤이라는 이름의 렌트를 계속 추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는 거라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항상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거야. 하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이 리턴이 오는데 우리는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지. 어떤 자본도 안전빵으로 하고 안 되면은 저기 삼성동에 땅 사는 게 낫지 뭐 한다고 자동차를 제일 좋은 자동차를 만들겠냐고 나온단 말이지.
이게 한편에서는 이제 약탈인 거고, 반면에 이제 민주화 세력으로 퉁칠 수 있는, 이제 특히 민주화 세력 내 이제 그 기득권층이죠. 그 조직된 노동자들, 그다음에 특히 공공부문 공무원들, 이런 쪽에서는 이 산업화 세력들의 어떤 렌트에 계속 끼어달라는 투쟁을 하는 거라고 이게. 투정하는 거죠. 네? 투정하는. 네, 우리도 렌트 좀, 꼬치 좀 이렇게 네, 네. 투쟁을 하는 거란 말이지. 왜 생산관계에서의 계급 투쟁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자꾸만 탈숙련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탈숙련 이런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그 외국에서의 앞선 뭐 자본 스톡을 사온다거나 기술 도입 사오고 추격하는 안전빵으로 가는 거지. 뭘 개발하려고 안 한단 말이지. 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이 현장 권력을 줘요. 다만 그거에 대한 뽀찌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지. 이게 구조화되면서 나는 이제 우리가 이 단체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약탈 경제 시스템이 아주 체계화된 것이고, 사실 이 대목에서 이제 대안이 잘 안 보이는 거고, 대안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죽기 살기 싸움이 우리 사회를 그 주조하죠. 계속 그렇게 또 이렇게 이제 계속 진영화되고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해야 나는 조금 그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딸려가는 거야 이게. 저기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한 선생님 마무리 발언 좀 듣고 뒷풀이 가는 게 쉽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들 대부분 다뭐 비슷한 분들이시고 같습니다. 이제 대안과 관련해서 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냐면 망했다 이미 조선이. 사실은 좀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안 변한다는 거. 아까 앞서진 구조는 그 자체가 철의 구조고, 아니면 없는 사람만 불쌍하고 청년들만 불쌍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좀 뭐랄까 따지자면은 재벌에 대한 비판만큼 노동에 대한 비판도 사실 현재 조직된 노동에 대한 비판도 한편이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조선을 구하자라는 세력이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집단화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마르크스가 말한 양계급의 공멸 상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지대 추구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청년들도 건물주가 되든지 아니면 해외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미 벌어지고 있거든요. 두뇌 유출이니 좀 사는 사람들은 다 미국 가서 같이 사는 유행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하여튼 뭐 우리 단체도 그렇고 사회신부 저희 단체도 그렇고 좀 하여튼 당장은 그런 세력을 만들기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87년이라는 거대한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거대한 투쟁이 있든지, 아니면 그 사전적으로 뭐랄까요, 세상의 욕을 먹더라도 입만은 살았겠다는 비판 세력을 하든지. 그것도 쉽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인물지원적 가오는 적지 않을까요?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약간 아까 산업화 민주화의 이거에 우리가 좀 덜 딸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제 오늘 좀 대안을 들어도 막막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장하준 같이 국가 중심의 이제 취미가 다른 얘기거든 사실은. 근데 훨씬 더 지금 현실적 호소력을 갖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자꾸 이제 민주화 세력 저것들 거지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서 아유 그래도 민주화 이렇게 이제 자꾸만 딸려가는, 그래도 민주당 찍어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그게 나는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지금의 사회를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뭐 고민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장하준 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동태 기자님이 금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무슨